나라도 백성도 모두 어지러운 혼돈의 시대. 그래도 삶은 이어져야 했고 우리는 그 혼돈을 넘어야 했다. (1907년 4월) 상동교회 지하실. 해금 일사 이준에게 고종의 신임장이 전달된다. 성공하셨군요. 신임장을 건넨 이는 전덕기. 왜 고종의 신임장은 교회의 지하실에서 전달됐을까? 그리고 신임장을 전달한 전덕기는 누구인가? 열렬한 신앙가요 동시에 애국자, 한국 민족운동 사상 특기한 인물, 민족운동의 선구자, 이외에도 상동파의 구심점, 신민회의 리더. 전덕기란 인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 비해서 전덕기란 인물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국립서울현충원 무후선열 묘역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했지만 유해도 찾지 못하고 보살필 후손도 없는 순국선열을 모신 곳입니다. 이곳에 전덕기의 위패가 있습니다. 그는 왜 무덤도 없이 이곳에 위패로만 남아있는 걸까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중심에 섰던 전덕기 목사. 짧았지만 의미 있었던 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88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두 번째 감리교회인 상동교회는 무한말 일제강점기 항일 민족운동의 요람으로 알려집니다. 을사늑약 강제투쟁, 해금 일사 파견 등이 이곳에서 비롯됐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상동교회를 무대로 활동했다. 전덕기는 이 교회의 목사였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강단의 독특한 장식물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다른 교회에는 없는 상동교회만을 상징하는 이 좌우에 기도하는 두 손처럼 되어 있는 이 벽돌들을 세보면 33개가 됩니다. 왜 33개냐?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독립운동에 대한 의식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위에 있는 4개의 돌은 33인 가운데 우리 상동계 출신 4명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2개의 돌은 이 교회의 목회자의 상징으로는 전덕기 목사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의 평신도의 상징으로는 해금 일사인 이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동교회가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자리하는 데는 전덕기 목사의 역할이 컸다. 그가 살았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교회 역사관에는 이에 대한 단초가 남아있다. 전덕기와 민족운동을 함께한 김진호가 쓴 목사 전덕기 약사가 그것이다. 1875년 12월 서울 정동에서 태어난 전덕기는 9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작은아버지 밑에서 성장한다. 남대문에서 숫장사를 하던 작은아버지를 돕던 가난한 소녀는 17살쯤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의료 선교 사업을 펼치던 스크랜턴 목사의 집에 고용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스크랜턴은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 선교의 문을 연 개척자였다.
아펜젤러가 정동을 중심으로 양반 등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한 데 비해 스크랜턴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소외계층과 빈민계층을 상대로 선교를 펼쳤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동에 병원을 세우고 선교 활동을 했지만 곧 남대문으로 옮겼다. 민중 속으로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전덕기가 스크랜턴을 만난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스크랜턴을 도와 교회를 세우고 병원 일을 함께하던 전덕기는 스크랜턴 가족의 선교 활동과 가르침에 감화돼 21살이 되던 해에 세례를 받고 감리교인이 된다. 미국에서 화려하고 명예와 권력 그런 모든 부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그리고 모든 행동에서 하인인 자기 자신을 똑같이 가족으로 취급해주고 그리고 전혀 이 상하관계로 자기를 보지 않는 거기에서 이제 전덕기 선생님 굉장히 마음에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저들의 종교가 뭔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덕기는 남대문 시장에 나가 전도를 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빈민 구제 활동을 하며 교회의 속장, 권사, 전도사로 빠르게 성장해 간다. 또한 전덕기는 민중을 찾아 거리로 나가 설교하는 목회자였다. 그 자신이 민중 출신이었고 민중 목회를 그의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동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교회가 됐다. (1905년 6월 25일) 드디어 전덕기는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한국인으로는 5번째 목사가 된 그의 목회지는 여전히 상동교회였다. 상동교회 안에서 전덕기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를 중심으로 뜻있는 청년들이 모여들게 된다. 그 결과 1903년 5월 상동청년회로 널리 알려진 상동교회 애버청년회가 재조직되고 전덕기는 회장을 맡는다. 1900년대 전반까지는 국내에 정치사회적인 단체가 결성되지 않습니다. 1904년에 보안회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900년대 전반에도 어떤 민족운동가들이 뜻을 펼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상동교회 청년회, 즉 상동청년회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1896년 전덕기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독립협회 가입입니다. 당시 서대필을 중심으로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민주주의 근대화 운동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곳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전덕기는 점차 민족 문제에 눈을 떠갑니다. 이후 독립협회의 안살림을 도맡은 서무부장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상재, 남궁업, 이승만, 그리고 정교 등은 든든한 인적 토대가 됩니다. 2년 뒤인 1898년 독립협회는 결국 강제 해산됐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훗날 항일 민족운동을 추진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1905년 11월 17일)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된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한다. 황성신문에 장지연의 신랴 방성대국이 실리자 전국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시종무관 민영환 등 10여 명의 지사들이 자결하고 최익현, 유인석 등이 의병을 일으켜 항거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만한 힘이 없었다. 전덕기도 움직였다. 그는 전국 애벗 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소집했다. 전국에서 연합회 간부들과 우국지사들이 상동교회로 모여들었다. 진남포 감리교 청년회 총무로 있던 김구를 비롯 이준, 최재학, 김인즙, 이시영 등도 왔다. 이때 난 진남포 애벗 청년의 총무로서 대표의 임무를 띠고 경성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대회는 상동교회에서 열렸는데 표면은 교회 사업을 의논하다 하나 속살은 순전한 애국운동 회의였다. 그때 상동에 모인 인물은 전덕기, 정숙만, 이준, 이동영, 최재학, 그리고 나 김구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을사늑약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그 방법은 집단 상소, 가두 연설 및 을사오적 척살 등이었다. (1905년 11월 27일) 오후 3시 을사늑약 파기를 골자로 하는 상소를 올리는 동시에 대안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목을 도끼로 치겠다는 결의까지 했는데 이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잘 대변해준다. 일본 경찰이 진압하려 하자 이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저항했고 결국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포돼 경무청으로 압송됐다. 당시 시위 현장에 뿌려졌던 경문이 남아있다. 일본 경찰이 회수해 하야시 공사에게 보고한 경문에는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전 세계에 우리의 억울함을 알려 늑약을 폐기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경문에 연대 서명한 5명은 모두 상동회의 참석자였다. 집단 상소에 이어 11월 30일에는 종로에서 가두 연설이 있었다.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여 2천만 시민을 노예로 삼는 조약을 억지로 맺으니 우리는 죽기를 맹세하고 싸우자! 연설이 시작되자 즉각 일본군이 출동해 진압에 나섰지만 참석자들은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저항했다. 군중들도 이에 호응해 결국 시위는 투석전까지 벌이며 격렬하게 이어졌지만 끝내는 일본군 2개 중대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결국 상소운동과 가두 집회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상동교회는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한 신문은 최재학 등의 행동을 칭송하며 다른 기독교인들도 투쟁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 크고 작은 수많은 반대 투쟁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직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규모도 컸던 것이 바로 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을사조약 반대투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도 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항일투쟁, 민족운동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국지사들이 상동교회로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상소와 가두연설 실패 이후에도 상동교회에서는 매일 구국 기도회가 열렸다. 한편으로는 전덕기, 정순만 등 청년 회원들을 중심으로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일본의 삼엄한 경비 탓에 무산되고 말았다. 일제를 긴장시킨 을사늑약 반대 투쟁이 전덕기와 상동 청년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통감부는 당시 감리사를 맡고 있던 스크랜턴에게 경고를 보낸다. 고심하던 스크랜턴은 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관할하는 모든 교회의 청년회를 해산시킨다. 정국이 바뀌면서 이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선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은 우리 그 한민족의 입장에선 분명히 서운하고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어느 쪽이 선교 활동에 유리한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분명히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시는 거죠. 전덕기는 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상동교회 안에는 공옥학교와 공옥여학교가 있어 초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1904년에는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상동 청년학원을 설립했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기르고 민중을 계몽하는 일이 민족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청년회가 해산되자 전덕기는 청년학원을 통한 교육운동에 더욱 매진한다. 1907년 2학기부터는 3년 과정을 4년 과정으로 늘렸다. 이에 전국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애국 인사들도 교사로 참여한다. 1908년부터는 전덕기 자신이 원장을 맡고 학감의 이회영, 국어의 주시경, 역사의 최남선을 기용하는 등 당시 국내 최고의 교사진을 꾸렸다. 1907년부터는 교과목 중에 교련이 눈에 띈다. 체조 과목의 내용이 보통 병식, 즉 교련으로 바뀐 것이다. 교련을 담당한 교사 이필주와 김창환은 구 한국군 장교 출신이었다. 한글은 주시경 선생에게 맡기고 수학은 유일선 선생에게 맡고 다 하는데 이 체조 과목은 이필주라는 분한테 맡겨요. 근데 이필주는 바로 구한국부대 장교였습니다. 이분이 체조 선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군관학교, 사관학교에 있을 때 교련, 훈련을 하던 그걸 체육 과목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체육 과목이 군사훈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세 골격 돌군요 소년 남자야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 동시대 상동 청년학원의 교련 시간에 불려졌던 행진가의 가사가 남아있다.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 다다랐네 우리나라의 소년 활동 시대에 다다랐네. 행진가로 불려졌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소년가로도 불려지고 야구단 가사는 각각 다른 제목의 노래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간 곡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솔솔래 똑같단 말이에요. 애국 계몽운동을 했을 때부터 나왔던 모든 창가집을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이상준 선생이 직접 작곡했다라고 본인이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악보로 인쇄된 악보로 제시한 것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죠.
교련은 무장투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공통과목이었다. 이제 상동청년학원은 대성학교, 오산학교와 더불어 대표적인 민족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05년 을사조약 반대투쟁 이후 상동청년회는 표면적으로도 해산이 되고 비밀리에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일제 감시와 탄압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이때 많은 애국지사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기구가 바로 상동청년학원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사로도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후견인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1900년대 후반 국내 민족운동계에서 표면적으로 민족운동가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조직으로서 상동청년학원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위상이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점차 커지자 전덕기와 상동교회는 통감부의 감시 대상 1급 사찰 지역으로 떠오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덕기는 동지들을 규합하고 수시로 모여 민족운동의 방향을 토론하며 고민했다. 당시 상동교회에 모여든 인사는 김구, 이동휘, 이준, 이상설, 남궁옥, 이회영, 이승훈 등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을 망라한다. 훗날 이들은 상동파로 불린다. 남대문에서 술 팔던 소년이 감리교회 목사가 되고 민족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만남과 소통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스크랜튼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등과 박애라는 기독교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됐고 독립협회에서의 활동은 나라와 민족의 의미 그리고 암울한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 목회 활동을 하면서도 양반 계층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전덕기 목사. 이런 소통을 위한 노력이 그가 모두를 아울러 민족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고종 황제의 밀사로 만국 평화회의에 갔던 이준 열사는 이제 말없는 넋이 되어 돌아왔는데 1963년 9월 헤이근 일사로 파견됐다 순국한 이준 열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 56년 만에 귀환이었다. 열사의 영전에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그동안 헤이그 밀사들의 활동과 이준 열사의 순국에 대한 내용은 알려졌지만 밀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밀사 파견 모임은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준은 상동교회 청년회장이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양기탁은 이회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회영은 전덕기와 함께 밀사 파견을 모의한다. 1957년 최남선은 전택부와의 대담에서 헤이그 밀사 파견의 내막을 증언한다. 상동교회 지하실에는 전덕기 목사를 중심하여 이회영, 이상설, 이준씨 등 지사들이 수시로 모여와 국사를 모책했는데 진실로 상동교회 지하실은 이준 열사의 해암일사 사건의 온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종의 신임장을 받는 일이었다. 함령전에 고립돼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는 고종에게 밀사 파견을 상주하고 신임장을 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 이 어려운 고비에 전덕기가 나섰다. 전덕기는 고종의 친전 라인이었던 처의 이종언니 김상궁을 통해 고종의 허락과 신임장을 받아낼 수 있었다.
김상궁을 통해 은밀하게 전해진 고종의 신임장은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이준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헤이그 밀사 사건에는 전덕기, 이회영 등을 중심으로 한 상동파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이상설 선생은 가장 강력한 상동파의 협력자 중에 하나고 또 고관 출신으로서 고종의 총애를 받는 그런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헤이그 특사로 정서로 파송이 되게 되고 이주는 상동 청년학원에 관계되는 인물이었고 상동 청년회의 또 대표 출신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상동파의 천거에 의해서 이제 헤이그 특사로 이제 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이후 이주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과 합류하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위종을 만나 헤이그로 향한다. 이준 일행이 헤이그에 도착한 것은 1907년 6월 25일. 다음 날 밀사들은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는 빈넨호프 왕궁의 리더자를 찾았다. 만국평화회의는 식민지 쟁탈전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 그러나 밀사들에게 회의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정식 초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밀사들은 회의장 밖에서 각국 대표들을 만나 청원서를 전달했다. 일본의 계략을 고발하고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일종의 호소문이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외무장관에게 회의 참가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끝내 무산된다. 하지만 밀사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만국평화회의보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인터뷰 기사를 싣는 데 성공한다. 또 이위종은 친선협회에 참석, 각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한제국이 주권 국가임을 강조하는 연설을 해 큰 반향을 일으킨다. 이후 서방 언론들이 한국이 처한 현실을 자세히 다루기 시작한다. 이들의 외교 활동은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위기에 처한 국내 사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문제, 대한제국이 독립하는 나라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달성을 못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상동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상동파 애국지사의 이러한 노력, 또 고종의 염원이 고스란히 이 특사 활동에 담겨 있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준의 갑작스런 순국으로 밀사들의 활동은 중단된다. (1907년 2월) 미국에서 민족운동을 펼치던 안창호가 귀국한다. 안창호는 귀국 2달 후 신민회를 조직한다. 신민회는 1911년 일제가 조작한 대고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비밀결사 독립운동 단체였다.
반창호는 어떻게 2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신민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사진은 김진호 목사님. 민족운동가 김진호 목사를 기념하는 교회에 신민회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다. 목사님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네, 전덕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공옥학교 또 상종 청년학원 이렇게 거기서 활동을 하셨고 그 후에 같이 신민회 활동도 같이 하셨습니다. 전덕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김진호가 쓴 전덕기 목사 소전에는 신민회의 일단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신민회의 창립 준비 장소가 상동교회 지하실이었고 창립 초기 신민회의 인적 구성이 전덕기를 중심으로 한 상동 청년의 간부들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기욱 후 2개월 만에 이런 비밀 결사를 조직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오물로 인해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그 상동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상동파 그룹이 모체가 되었고 전덕기는 신민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창립 당시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나중에는 재무를 담당해 신민회의 살림을 책임지면서 조직을 키워나가는 데 힘을 쏟았다. 이렇게 전덕기는 독립협회, 상동청년회, 신민회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흐름에서 중요한 연결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덕기 목사에게 1907년은 가장 활발하게 민족운동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신민회 설립에 나선 것이 그렇고 해금일사 파견도 바로 이 해의 일입니다. 결국 실패로 끝난 해금일사 사건의 파장은 컸습니다. 이를 빌미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 후 8월에는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이에 반발해서 전국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지만 일제는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후 노골적으로 탄압에 나섭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설립 초기 애국 계몽운동을 펼쳤던 신민회는 이제 무장 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애국지사들이 무장 독립기지 건설을 위해서 만주로 연해주로 나가 항일 거점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을사늑약 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침략이 더욱 노골화되자 민족운동가들은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의 한계를 느낀다. 상동청년회 출신인 이상설, 이동영, 정순만 등은 1906년 용정촌에 서전서숙을 세우고 민족교육을 시작한다. 이상설이 초대 숙장을, 이동영, 정순만은 운영을 맡았다. 용도의 다설이 그야말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도에 와서 서선서속을 꾸렸어요. 이름은 서선서속이지만 그 실은 군사인자를 양성한 학교를 이제 만들었지요. (1908년에는) 김학연이 1년 만에 폐교된 서전서숙의 뒤를 이어 명동서숙을 설립한다. 명동서숙은 1909년 명동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상동청년학원 출신의 정재면, 장지영 등을 교사로 초빙해 민족주의 교육을 강화한다. 명동학교는 간도 지역의 본격적인 민족교육기관으로 자리해 개교 17년 동안 1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명동학교 졸업생들은 이후 북간도와 노령 지역의 무장 독립운동의 기간 요원으로 성장해 간다. (1909년) 봄 서울 양기타계에서 신민회 간부들의 비밀회의가 열린다. 이날 신민회는 독립군 기지 건설과 군관학교 설치를 결의한다. 이제는 국내에서 무슨 애국 계몽 교육 활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결국은 일제가 우리 조선을 그들의 식민지로 합방을 시킬 것이고 그렇다면은 장기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계획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해외에
독립군을 양성하는 독립군 양성 기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무장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신민회의 결정에 따라 상동 청년회 출신인 이회영과 이시영, 이동영 등은 1911년 1월 삼원포 추가가로 이주한다. 이들은 토지개간과 경제자립을 위해 경학사를 조직했고 사관 양성기관인 신흥강습소도 설립했다. 이동영은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의 소장을 맡고 이회영, 이상용 일가는 경제적 후원을 도맡았다. 경학사는 백농일치라는 취지로서 그 둔전제 형식으로 경학사라는 조직을 내오고 그 민족 교육을 통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민족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신흥 강습소를 세웠어요.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신흥무관학교의 본격적인 활동은 학교를 통화연 합리화로 옮기면서 시작된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을 해자처럼 두르고 있는 지형은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우리 앞에 보니 눈에 접힌 이곳이가 합리화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합리화 강 이름에 따라서 이곳 이름도 합리화라고 불렀습니다. 저 보이는 뒤꿈터 산 그 풍경에 있는 거기가 고려관단데 신흥무관학교 그 터가 저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회영을 비롯한 민족운동가들은 1912년 수가가에서 이곳 합리화로 이주하고 경학사를 부민단으로 1913년에는 신흥강습소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군사교육을 실시했다. 신흥무관학교는 이후 약 10년간 3,500여 명의 독립군을 양성해냈다. 이들의 군사훈련을 담당한 교관들은 모두 구 한국군 장교 출신들로 이 중 김창환은 상동 청년학원 교사였다. 신흥무관학교나 신민회나 1910년대를 대표하는 그 민족 세력의 무체 역할을 성동교회 성동파 또는 이제 성동청년회가 무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거는 뭐 틀림없다고 봐요. 1911년 일제는 이른바 백오인 사건을 발표한다. 이 사건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총독부가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하면서 시작된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민회라는 비밀 결사의 실체가 드러났고 국내에 남아있던 신민회원들이 대거 체포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만 700여 명에 이르고 그중 123명이 기소돼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국내에 있는 항일 민족 세력을 한 번에 선제시키는, 한 번에 제거하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주 그 재판제도라고 하는 그런 합법성을 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반일 민족 세력을 단숨에 다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백오인 사건을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국내 민족운동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고 신민회도 해체 상태에 이르게 되자 또다시 해외 망명이 줄을 이었다. 전덕기는 다행히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지는 않았다. 백오인 사건 후 전덕기는 지도부가 와해된 신민회 조직을 추스려 유지해 나간다.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 있다. 1912년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편지에는 암호 같은 표현들이 보이기도 한다. 전덕기는 오산학교와 평양의 대성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고 서간도에서 이동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신흥무관학교 설립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분이 백오인 사건 때 제일 먼저 한 거는 백오인 사건 때 투옥됐던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을 돌봐주는 거죠. 뒷바라지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을 만나야죠.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 결국 전덕기 목사님의 역할이고 그런 것을 계속 안창호 선생, 해외에 있는 안창호 선생님과 연락을 취하면서 암호 같은 편지를 쓰시는 거죠. 그 무렵 전덕기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다.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그는 늘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 1913년 말이 되자 병상 목회도 힘들 만큼 그의 몸은 쇠약해져 갔다. 그 와중에 1913년 11월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상동 청년학원이 일제의 핍박과 재정 문제로 7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민족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청년학원이 사라지는 것은 마치 전덕기의 생명이 쓰러지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1914년 3월 23일 전덕기는 39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전덕기의 묘소는 지금은 서울의 금호동이 된 고양군 두모면 수천리 공동묘지에 있었다. 그러나 1934년 일제가 무덤 일대를 개발한다면서 묘지 이전을 요구해 유족들은 결국 그의 유해를 화장해 한강에 뿌려야 했다. 전덕기 목사의 역할은 그 자신이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지만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민족운동가들을 한 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고 그만한 인품이 있었고 결국 그 때문에 신민회가 결성될 수 있었고 이후에 해외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1900년대 국내 민족운동 역사에서 전덕기의 위상은 김구 또는 이승만 또는 안창호, 이승훈 이런 분들의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은 1957년 전택부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인물의 가마가 있었습니까? 기독교 신자로는 전덕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상동교회의 목사로 열렬한 신앙가요
동시에 애국자였습니다. 나에게는 그의 감화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남선이 전덕기에게 감화를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덕기의 영향을 받았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상동교회 출신 인사만 4명. 이들은 모두 전덕기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3.1운동은 나라 안팎에 민족의 독립의지와 저력을 보여준 쾌거로 이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다. 3.1운동은 세류, 작은 물줄기들이 흐르고 모이고 모여서 1919년에 큰 대화, 큰 강을 이루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항일 독립운동, 애국 개몽운동, 구운동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19년에 일어났다. 전덕기 목사가 민중 목회와 민족운동을 통해 배출한 많은 인사들은 그 후 전개된 항일 민족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이 상동교회 출신 인사가 4명이나 될 정도로 전덕기 목사의 영향은 컸습니다. 3.1운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덕기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덕기 목사는 39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 갔지만 그가 한국 교회사와 민족운동사에 남긴 발자취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